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육자회담의 그런 중요한 멤버들, 그러니까 남북한을 포함해서 그 멤버들의 어떤 관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관계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그러니까 일본, 맞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런 1대1의 관계를 넘어서 그 다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특히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 조금 이제 집중해서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결국은 정치적이라든지 외교적 이렇게 필요한 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하고 사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준비한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러시아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美国在世界各地建军事基地, 而中国建军事基地. 그러니까 러시아 매체에서 말하는 게 미국은 세계 각지에다가 이제 건설한다는 건데 군사기지를 건설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여기 저라는 건 뭐뭐라면 이런 뜻이 포함되거든요. 우리의 말로 이제 즉 이런 뜻인데 중국은 건립한다. 경제기지를 건립한다는 거예요. 이거 러시아 매체에서 말했다고요? 러시아 매체에서 말했어요. 러시아 매체에서 미국은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중국은 세계 곳곳에 경제기지를 굉장히 센 얘기인데 되게 센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묵직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러시아 매체에서 했다고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가능하네요.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좀 그 숨은 뜻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설이에요. 중국에서 사설에서 얘기한 건데 중국 GDP 정수 차오 위치, 그러니까 중국의 GDP 규모가 성장 속도가 초월했다. 예치라는 거는 얘기라는 건 뭐냐면은 예측된 그런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워먼 렁쉬야오 논리.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중국의 GDP 규모가 중국 내에서 얘기할 때 증가 속도가 예상치를 넘어섰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뭘 더 노력해야 되는지. 네.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지금 GDP가 4% 건너간다고 하고 맞습니다. 예전만치 않거든요. GDP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와이자부 후부장 러위청. 그러니까 외교부 부부장은 이제 차관인데요. 러위청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치 GDP 차오메. 그러니까 GDP가 미국을 초월하는 것보다 우리들은 더 중요하게 본다. 뭐뭐라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는 거거든요.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잘 지내게 한다. 하울르죠. 좋은 날들을 지낼 수 있게. 더 좋은 날들이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또 의미가 뭔지 최근에 중국의 GDP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경제 성장 관련된 중국의 어떤 속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소식은요. 그 인민일보에 나온 건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출시 얼링어니에 2022년 세계 경제 포럼에 그 화상회의에 참석했고 연설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중국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중국 위중야 우고 마오이어 산시년 정장 200多배. 중국이 중화라는 건 중앙아시아 5개 나라와의 무역액이 30년 동안 10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소식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봤다면 그런 기초 속에서 중국 경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번 시간에 궁금했던 게 뭐 외교적이나 정치적으로는 둘이 끈끈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이나 이런 것들 성과가 없으면 말로만 그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인지하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 뭔가 프로젝트 이런 거는 잘 안 떠오르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정치라든지도 결국 필요한 게 경제적인 이익, 비즈니스하고 사실 연결될 때 바로 그것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니까요. 한번 러시아 매체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찐을 어로스, 그러니까 러시아 투데이에서 이제 1월 8일 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북경하고 라바터는 모나코의 수도입니다. 이 새로운 협의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그렇게 통해서 모나코가 이제 새로운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중요한 무역의 허브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하면 전략적인 사유를 통해 가지고 군사적인 근육 자랑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러시아 매체가 주로 다룬 내용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모로코하고 관계를 또 강화하고 있는 측면을 좀 네. 이제 집중한 겁니다. 여기 나온 내용을 조금 이제 좀 살펴보면요. 모로코라는 지역이 전략적 지위로서 굉장히 중요한 북아프리카 국가로서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십자로의 그 위치에 놓여 있는 국가다. 북쪽으로는 리비아 반도하고 지중해, 남쪽과 동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대륙의 어떤 기타 지역과 연결이 되고, 서쪽으로는 광활한 대서양과 미주 지역과 연결되는 아주 요충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력을 갖고 굉장히 이런 유리한 지위를, 이런 위치를 갖다가 선점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동작들이 보인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2022년에 첫 번째로 대무역 관계를 시작 출발점을 바로 모로코를 삼았다. 그럼 모로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보면은 1대1로 어떤 그 이니셔티브에 정식으로 참여한 국가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이래로 모로코라는 나라는 그런 정식 참여국으로서 5G, 화웨이 5G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받아들이고 네. 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이제 러시아에서 볼 때 이제 중국이 어떠한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1대1로라든지 이런 걸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주변에 굉장히 거점이 되고 요충지인 이런 좀 작은 나라지만 모로코와 같은 나라를 갖다가 우회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면서 시간도 좀 벌고 요충지도 확립하고 일종의 투자도 하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중국이 개척하고 있는 모습, 동시에 미국은 세계 80여 개 나라에 750개 정도의 어떤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대비해서 볼 때 중국은 결국은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건설하고 기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계 어떤 성장의 궤적에 있어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변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자극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러시아 매체는 중국의 어떤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군사기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라, 이제 암묵적으로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 이제 중국의 이제 황구망에 올라와 있는 이제 사설 내용인데요. 중국의 GDP가 성장 속도가 예상치를 넘어섰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겁니다. 국가통계국에서,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17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21년도 국내 그 GDP가 작년에 비해서 8.1%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중국 정부가 2021년도에 예상했던 6% 이상, 이것을 이제 초과해서 넘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목한 것은 4분기죠. 네. 4분기 또에 이제 4% 정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에서 이제 8.1%라는 건 1년 작년 통틀어서 평균 이제 8.1% 성장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외부에서 측정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중국 전체 이제 경제 총량이 17조 7조 달러 규모로 세계 이제 제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G2의 그런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평균, 그러니까 사람 평균 이제 GDP의 규모에 있어서는 이제 1.2만 달러 이제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이 사설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성적이다. 왜냐면 2021년도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잠잠해지지 않고 더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세계 경제가 그거를 수행해갖고 나아질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더군다나 어떤 이제 이 자료에 보면 선진국들이 이제 자기 본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화폐를 막 찍어낸다든지 이런 식의 했는데, 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볼 때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디커플하는 정책을 펼친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중국도 이제 후반기에 와가지고는 코로나 상황이 더 엄중해지고 그 다음에 홍수 재난이라든지 대중상품의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전력 공급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성적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좀 평가할 만하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좀 이제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GDP 규모에 있어서 2.7% 성장했고 미국은 5.6%, 영국은 6.9%, 그다음에 일본은 2.4% 성장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만 봐도 중국은 이제 8.1% 했으니까 뭐 괜찮다. 상대적으로 좋게 상대적으로 예, 어차피 워낙 지금 뭐 모든 나라가 GDP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기 때문에 예. 왜곡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4, 4분기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올해가 20차 당대회라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또 그만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GDP에 대해서는 제 전병 소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1분기까지는 좀 일부러 좀 누르는, 그러니까 뭐 동계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눌렀다가 2분기부터는 좀 이게 부양책을 많이 써서 GDP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해외 인식도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4, 4분기 때 소비 분야라든지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좀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지만 제조업이라든지 기술 제조업, 그다음 장비 제조업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좀 이제 나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차이가 난다는 지점, 또 문제가 있는 지점으로 지적된 건 뭐냐면 코로나가 계속 이제 만연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좀 비즈니스하고 이제 사업하는 데서 생산 활동이 좀 위축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기대라든지 기업가들의 심리가 좀 위축되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소식을 보면요, 이제 기사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사회자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4, 4분기에 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성장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경기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외부의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교부 부부장이 이제 러위청, 그러니까 차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GDP로 미국을 초월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은 중국 인민들의 더 나은, 질적으로 나은 삶 속으로 가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본 거예요. 이제 여기 1월 18일자 어제자에 이제 소식에 보면은 이제 중국 인민대학에서 이제 거행한 이제 2022년도 거시적인 형세 판단 연도 포럼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경제적인 규모가 미국을 초월하느냐 안 초월하느냐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심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14억 중국 인민들이 어떻게 더 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분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은 아직 10억의 인구가 아직 그 비행기를 못 타본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억 명 넘는 중국의 가정에서는 아직 수세식 변기가 없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교육열이 높다고는 하지만 본과생 그런 비율은 교육 수준에 있어서 본과생 비율은 토탈 한 4%? 미국은 한 25% 되는 데 비해서 전체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4%밖에 안 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중국이 해야 될, 질적으로 나아져야 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핵심은 GDP 규모에서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계속 이제 질적 성장에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속내를 또 한 번 더 여기서 한층 더 어떤 들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원래 작년에 2028년도에 GDP 규모로서 미국을 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2030년도로 좀 늦어졌고요. 2029년도에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도 2033년 좀 늦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그렇게 크게 자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극하다가 미중 정세 생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2030년도, 2033년도 하면 이제 24 당대회 이제 그 수준에 이제 가시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탄탄하게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 이런 것들 좀 더 다지면서 질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1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자극하지 않으면서 2등 역할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굉장히 높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인 거거든요. 그럼 그런 전략 변화가 어쨌든 공동비호론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중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만 보더라도 만약에 세계 1등을 만약에 중국이 하고 있으면 중국 인민들이 중국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있는데 미국이 코로나 상황이 중국보다 더 안 좋아. 그럼 시선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안정적으로 세계 2등을 하면서 질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인민일보 이제 18일자 소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 세계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세계에 던진 메시지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 빨간색 밑줄 진 부분 조금 볼게요.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이제 변화되고 있는 국면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대변혁의 기간이다. 이거는 한 번 오고 말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측면에서 대변혁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코로나 극복 이후에 세계 경제를 어떻게 건설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건 세계 모두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중국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긴박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쪽은 사실 뭐 충돌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정치나 외교처럼 충돌되는 영역이 아니고 맞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이전의 피해 사항을 코로나 피해 사항을 복구할 것인가라는 맞습니다. 뭐 세계 경제 포럼에 다 온 어떤 주제 의식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네.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중국은 굳건하게 질적으로 이제 양적 부분만 부분만 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추구하겠다 네. 얘기를 했고요. 두 앞에도 번째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연결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은 굳건히 개혁 개방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부유하면서 옛날 뭐 오택동 시절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우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개혁 개방은 굳건히 계속해서 추구할 거다라는 네. 걸 뭐 자본시장도 더 열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양적인 발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특히 신경 쓰는 게 생태 문명, 자연 환경 이런 부분들까지 기후 변화 관련돼서 같이 하겠다. 네. 그러니까 탄소 이제 중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도 하면서 네.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소식은 중국 인민일보 제 1면에 나온 소식이고요. 2면에 나온 소식인데 사실은 이제 빨간 줄로 밑줄을 쳤어요.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과 필리핀 마닐라 포럼을 통해서 그 회의하면서 그 축사를 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왕이 외교부장이 그 알스니아, 에스토니아, 유럽에 있는 한 작은 나라인데 그 외교부 장관과의 그 화상회의를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5개 나라국과 무역액이 30년 동안 100배 이상 성장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약간 이제 놀란 부분이 뭐냐면 조금 이례적이라고 보이거든요. 뭐냐면 원래는요, 인민일보 하면 1면에 시진핑 주석, 그 다음에 포함해서 정책국 상무위원 7명이죠.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실려요. 그럼 2면은 일반적으로 정치국 위원 네. 25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와요. 서열순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는데 네. 그럼 일반적으로 외교부 부장이면 그 다음이에요. 3면에 네. 나와요. 서열순은 3면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네. 2면에 왕이 외교부장이 이렇게 이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좀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닐라라든지 이렇게 뭐 에스토니아라든지 외교 좀 작은 나라들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 갖다가 굉장히 좀 중시하고 비중 있게 좀 다루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한테 중국 20차 당대회고 올해가 또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왕이 외교부장의 활약이 조금 크다라는 이제 약간 느낌이 단적으로 좀 이제 이건 어떻게 사람에 겁니다. 집중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어떤 그 외교적인 그 내용에 집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거라는 그 변화를 생각, 좀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좀 보인다는 거고요. 이게 좀 나아가면요. 세 번째 3면에 보면 여기 이제 리커창 총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약간 좀 얘기가 되는 거고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리커창 총리가 이제 독일 총리하고 독일 총리 그 울라프 슐츠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인데 야, 이 부분이 오히려 3면에 나온다? 사실 독일하면 유럽에서 유로를 EU를 이끄는 이제 최고 이제 리더 국가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3면에 나왔다? 조금은 약간 좀 생각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리커창 총리하고 독일의 총리 간의 이제 대화하는 내용 잠깐만 이제 짧게만 소개해 드리면요. 중국과 독일이 또 올해가 50주년이라는 거예요. 아, 얘네도 50주년. 얘네도 50주년이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러시아하고 중국과 20주년이고 중국과 독일도 올해가 50주년, 중국과 일본 50주년, 우리나라하고 30주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이제 독일에는 한 2천여 개가 관련된 이제 중국 기업이 있고 중국에 한 5천여 개 독일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리커차 총리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서 교류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 울라프 슐츠 같은 사실은 메르켈 총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장기 집권을 해오다가 이제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제 울라프 숄츠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자기들도 견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올해 50주년을 맞아서 중국과 이제 독일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작년에 이제 12월 30일이죠. 12월 말에 중국과 유로 사이에 EU 사이에 무역 투자 협정을 맺었는데 그런 것도 잘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그 이면에서 소개해드렸던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 나라와의 무역액이 30년 동안 올해가 또 이게 또 30주년이에요. 30년 동안 100배 이상 성장했다.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면요, 이제 중국과 중앙아시아가 이제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이 5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카자흐스탄, 우리한테 이제 스탄이라는 나라로 많이 알려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스탄국. 스탄 나라, 이제 5나라. 이 5개 나라고. 이 스탄이라는 의미가 이제 지역, 땅, 대지, 이제 이런 뜻의 이름인데 이 5개 중앙아시아 나라와의 올해가 또 이제 30주년을 맺고 있고요. 그 무역 규모가 이제 무역액이 100배 이상 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아시아 5개 나라의 직접적인 무역 투자액이 총액이 이제 140억 달러를 넘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무부 부장 왕원타오 이제 장관이죠. 부장이 이제 그런 회의석상에서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그래서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의 건립이 30년인 만큼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교류, 경제,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자. 더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국에 참석한 대표들도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서로 이제 더 협력을 강화하고 그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양국 간에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간에 또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하면서 세계의 어떤 또 지역 내 안정 그런 부분에서 좀 공동으로 기여하자. 이런 내용의 이제 서로 교류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이공 박사님의 중국 정치 읽기를 하면서 뭐 박사님께서는 학자시기 때문에 뭐 논문도 보시고 여러 학술 뭐 연구 발표도 보실 텐데 사실 저희가 그런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고 소식 인민일보 한국시보에 그러니까 우리도 접할 수 있는 어떤 매체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맞습니다. 최근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서 흐름과 이런 것들을 이제 큐레이션 해주신 거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뭐 이거에 중국이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국을 둘러싼 것들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모습이 좀 더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많이 느껴지는데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총평을 좀 내려주신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구자, 전문가 혹은 학자의 그런 입장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이과 측면에서는 사실 물적 대상, 그 본질에 대해서 내포가 어디까지냐, 외연이 어디까지 이런 걸 보는 건데 사실은 우리 인문 사회과학 이런 정치나 국제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시라는 거 하는 거는 관계라는 거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 어떤 식으로 얽힌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개 사람 좀 모른다고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사실 전방위적으로 사실 종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각적인 시각이죠. 다각적인 시각. 네. 그래서 사실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이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깊이 있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더 밑으로 종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깊이 들어가 있는 원인을 찾는 것과 더불어 동시에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횡적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가,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실 이 횡적인 부분하고 종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결국은 이 접점이 바로 현안이거든요. 이 현안이거든요. 이 현안에 대해서 결국은 기사에서 기사로 이슈로 다루는 거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냐,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점인 부분에 대해서 횡적으로 보는 것과 깊이 있게 종적으로 보는 것, 이 부분은 사실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중국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대로 알 때 결국 전략적으로 우리가 또 그 다음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아야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즌2를 박사님과 기획하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박사님, 이국공 박사가 보는, 학자로서 보는 어떤 이제 그 스펙트럼 툴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지금 끄집어 와서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같이 이제 중국을 이해하는데 느낄 수 있게 맞습니다. 중국 정치를 이렇게 읽는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더 이 내용들이 더 깊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중국의 대외 전략이라든지 다른 나라 관계 이런 걸 보고 있지만 사실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은 중요하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연구도 하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도 올해가 대선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대선에 있어서 대외적인 어떤 우리의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국가의 전략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대선의 어떤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지 않는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관심과 별개로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래요. 중국의 어떤 1대1로라든지 이런 추진한 전략을 보면 국내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세계로 더 넓히게 모나코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부동산의 측면에서 보면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거냐. 어떻게 그 나라를 투자를 하면서 성장 동력을 살면서 거기에 인프라도 깔고 거기에 중국 사람들도 보내고 일자리도 늘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게 큰 시야에서 좀 보는 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 인기라든지 일반 대중의 관심과는 또 별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또 함께 또 토론하는 그런 장들이 또 있으면 좋겠다.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사실 뭐 내부적으로 뭐 부동산 문제 많잖아요. 많은데 사실 내부의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 외부에서 찾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하는데 맞습니다. 너무 좀 뭐 주변과의 갈등이 좀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단속을 하는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나오니까 맞습니다. 뭐 일반적인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지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도 해본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